여러분, 어머님과 혼자서 아이 둘 키우시는 분들 마음 아시죠? 오늘 이야기 주인공도 그런 분이에요. 물류센터에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남편의 동료였다는 분이 나타나서 6년간 숨겨뒀던 진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날 아침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섰다. 손에 쥔 번호표는 317번. 숫자는 가볍게 적혀 있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 오래 기다려. 11살 서윤이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조금만.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자 나 자신을 위한 주문이었다. 내 이름은 한지은 44. 나는 10년 넘게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분류, 상차, 포장, 야간 근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망가져도 아이들 학원비와 월세를 생각하면 쉴 수 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6년 전 사고로 죽었다. 산업재해. 회사는 빠르게 합의했고 장례는 조용히 끝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보상은 받았잖아. 하지만 보상금은 빚으로 사라졌고 남은 건 아이들과 나뿐이었다. 병원 접수대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보호자 서명부터 필요해요. 제가 보호자인데요. 법적 보호자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아이 앞에서 절대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작업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친 남자였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아래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다. 마치 며칠간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그는 우리를 힐끗 보았고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특히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남달랐다. 놀란 듯 하면서도 슬픈 표정이었다. 서윤의 동생 9살 민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저 아저씨 우리 봤어.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접수대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그가 떨어진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무언가 익숙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이상하게 기억한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병원 복도에 흐르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를 보던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접수 창구에서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응급실로 가세요. 엑스레이부터 찍어야겠어요.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결국 병원에 온 것이었다. 며칠 전부터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일을 쉴 수는 없어서 참고 있었다. 엄마 많이 아파?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의 일이었다. 만약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날 나는 몰랐다. 이 작은 시선이 앞으로 15번의 밤을 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도. 물류센터는 언제나 시끄러웠다. 컨베이어 벨트 소리, 포장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 감독의 호루라기. 그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다. 라인 3번, 속도 떨어졌어. 김 과장의 목소리가 작업장을 가로질렀다. 나는 그날도 허리를 굽힌 채 상자를 옮겼다. 최근 들어 통증이 심해졌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프다고 말하면 다음 주 스케줄에서 이름이 빠질 수 있었으니까.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12년. 처음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 남편 김정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정규직을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물류센터에서 정규직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대부분이 계약직이었고 3개월마다 재계약을 기다려야 했다. 내 옆에서 일하는 박미선은 50대 중반이었다. 당뇨병이 있어서 자주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감독의 눈총을 받았다. 또 화장실?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 미선 언니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날 야간조에서 사고가 났다. 신입 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컨베이어 아래로 떨어졌다. 피가 바닥을 적셨고 모두 멈춰섰다.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김승민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아이였다. 승민이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누군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관리자 이대리가 손을 저었다. 잠깐. 일단 응급처치부터. 관리자는 말했다. 산재 신고 말고 내부 처리로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우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 내부 처리.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병원은 가야죠. 내가 말하자 이 대리는 나를 노려봤다. 한지은 씨, 괜한 걱정 말고 일이나 해. 하지만 승민이 얼굴이 새하얀 게 보통이 아니었다. 결국 승민이는 병원에 갔다. 하지만 산재 신청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단순 실수로 처리되었고 회사는 특별히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다. 물론 그 대신 승민이는 각서를 써야 했다. 회사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에. 며칠 뒤 승민이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았다. 사라진 거다. 물류센터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윤이가 숙제를 하다 책상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준이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둔 채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침대로 옮기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승민이처럼 다쳤다면?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 그날 밤 나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잠들었다. 진통제를 먹고 싶었지만 약값도 아까웠다. 대신 파스를 붙이고 이불을 덮었다. 내일도 또 일어나야 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일 사라질 위험과 싸우는 것이었다. 아프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됐다. 그저 조용히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이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록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나는 버텨야 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면 아이들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 사고는 예고 없이 왔다. 새벽 4시 허리가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 시야가 꺼졌다. 그날은 평소보다 물량이 많았다.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때문에 택배 물량이 평소의 2배였다. 야간 근무에 투입된 우리는 새벽까지 쉴 틈이 없었다. 빨리빨리. 내일 아침에 다 나가야 돼. 김 과장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20kg짜리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그만 주저앉았다. 허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고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다. 상자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박미선 언니가 달려왔다. 지은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허리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고통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다. 어디 아파?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에휴, 또 이런 일이.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동료들이 나를 부축해서 사무실로 옮겼다. 간이 침대에 누워서도 고통은 계속됐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에서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왔다 갔다 했다. 병원 가야겠어요. 미선 언니가 말했다. 119 부를까요? 하지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일단 좀 쉬어봐. 괜찮아질 수도 있어. 1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아팠다.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웠다. 결국 누군가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자 김 과장은 말했다. 회사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집에서 넘어졌다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프다고 말하면 내일부터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성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심각한가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술? 그 말은 곧 돈을 의미했다.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쉴게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요. 보호자는 있으세요? 보호자. 나에게는 아이들밖에 없었다. 11살과 9살짜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결국 나는 진통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비도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움직일 때마다 전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앞으로였다.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머릿속에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아침에 아이들이 깨어났다. 서윤이가 제일 먼저 내 상태를 눈치챘다. 엄마, 왜 누워있어? 조금 아파. 많이 아파? 조금. 하지만 서윤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평소에 눕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민준이가 물었다. 학교 안 가도 돼? 가야지. 엄마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서윤이가 도와줄래?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11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미안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었다. 벽을 짚고 조금씩 걸어야 했다.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그때야 아이들이 심각성을 깨달았다. 엄마 정말 많이 아픈 거야? 민준이가 울먹였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다. 병원은 서류로 움직였다. 서명이 없으면 치료도 없었다. 이틀 후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였다.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내 상태가 악화되어서 아이들이 나를 돌봐야 했다.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가족분 계세요? 나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제 아이들이에요. 아, 성인 보호자 말씀이에요. 성인 보호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에게는 성인인 가족이 없었다. 남편은 죽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느라 몸이 불편하셨다. 시댁과는 남편이 죽은 후 연락이 끊어졌다. 형제자매는 없으세요?
오빠가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사실 오빠는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지인이나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은 익숙했다. 또 이런 경우구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많이 봤다는 표정이었다. 일단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 같은 큰 치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수술? 그 말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술비도 문제지만 보호자 문제도 있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됐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신경 압박이 심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손을 들었다. 저희는 보호자가 안 되나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나는 진료실에서 혼자 의사와 상담을 받았다. 정말 수술이 필요한가요? 지금 디스크가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보존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입원비와 수술비 합쳐서 8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만 원. 내가 2달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보험은 있으시죠? 실비보험은 있어요. 그럼 부담이 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선수금은 내셔야 해요. 선수금만 해도 200만 원이었다. 나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적금도 깨고 있는 돈 다 긁어 모아도 부족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수술해야 해? 아직 결정 안 했어. 하지만 사실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수술을 안 하면 평생 아플 수도 있었고 수술을 하려면 돈이 없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어려웠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엄마, 우리가 뭘 도와줄까? 서윤이가 물었다. 아무것도. 그냥 엄마 걱정 말고 있어줘.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소리 내지 않게 조용히. 아이들이 깨면 안 됐으니까.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번갈아 밀려왔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였다. 그날 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나는 침실에서 누워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서윤이가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 살려야 해.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이들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윤이는 컴퓨터를 켜고 민준이는 엄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아빠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아빠 회사에서 보상금 받았잖아. 서윤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가 그 돈으로 아빠 빚 갚았다고 했어. 아이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산업재해 보상, 유족급여, 장례비 지원.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아이들은 차근차근 읽어봤다. 엄마, 이거 봐. 서윤이가 침실로 와서 말했다.
산재 유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대. 뭔 소리야? 여기 나와 있어. 의료비 지원이랑 생활비 지원.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누웠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그런 게 있었나? 응.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받는 거야? 사실 나도 잘 몰랐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다. 서류도 회사에서 대신 써주고 보상금도 정해진 대로 받았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 서윤이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는 너무 슬프고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아빠 친구가 누구지? 회사 사람들. 그제야 나는 생각해봤다. 정우가 일했던 회사 동료들. 사고 났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들.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아마 모두들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아빠 핸드폰에 번호 있을까? 서윤이가 물었다. 정우의 핸드폰은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다. 배터리는 다 닳았지만 그동안 버릴 수 없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져와서 충전기에 꽂았다. 오랜만에 켜지는 화면을 보니 눈물이 났다. 정우의 마지막 메시지들, 사진들, 연락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기 회사 사람들 번호 있어. 서윤이가 말했다. 김대리, 박 과장, 오태식. 오태식? 그 이름이 왜인지 익숙했다. 이 사람 아빠랑 제일 친했던 것 같아. 메시지 많이 주고받았어. 서윤이가 메시지 내용을 보여줬다. 정말로 자주 연락했던 것 같았다. 일 얘기도 있었고 개인적인 안부 인사도 있었다. 이 아저씨한테 연락해 볼까?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허락받고.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갑자기 연락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았다.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서윤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 그날 밤 아이들은 오태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봤다. 정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 중에 그와 함께 찍은 것도 있었다. 친구라기보다는 형 같은 사이로 보였다. 내일 연락해보자. 서윤이가 말했다. 엄마 대신 내가 전화해도 돼? 안 돼. 내가 할게. 비록 아팠지만 이런 일은 어른이 해야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정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통화 기록들, 사고 나기 전날까지의 평범한 일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태식과의 마지막 대화는 사고 나기 3일 전이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해. 왜? 안전관리 소홀해지는 것 같아. 조심해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호의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까? 혹시 회사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 병실 문이 열렸다. 그 남자였다. 병원에서 우리를 유심히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수술을 결정하고 입원한 상태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한지은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나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자신을 오태식이라고 소개했다. 김정호 씨 아시죠?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제 남편을 어떻게... 저희가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오태식? 아이들이 휴대폰에서 찾아낸 바로 그 이름이었다. 정우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 하지만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사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어떤 상황이요?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여유가 없었다. 오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호영 사고. 제가 조사를 담당했었습니다. 조사? 네. 저는 안전관리 담당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정호의 사고를 조사한 사람. 그렇다면 사고 경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때 뭐라고 결론 지었나요? 공식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로 처리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는 그 말에 주목했다. 오태식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다. 실제로는 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작업자 부주의로?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이해됐다. 왜 보상이 빨리 나왔는지, 왜 회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 모든 게 진실을 숨기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태식이 말했다. 하지만 공개하면 저도 곤란해져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호영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럼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겁났어요. 제 밥줄이 끊어질까봐.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화나게 했다. 자신의 밥줄 때문에 진실을 숨겼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그도 나처럼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왜 나타나신 거예요? 병원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오태식은 계속 말했다. 정호영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을 부탁한다고. 그 말에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정우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한 것처럼. 그때 제가 약속했어요. 꼭 지키겠다고. 오태식이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먼저 수술비 걱정은 마세요. 그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제가 마련했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대략 5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 죄에 대한 속죄예요. 받아주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진실이 중요해요.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드릴게요. 모든 걸 다. 숨겨진 기록. 그는 USB 하나를 내밀었다. 작은 검은색 USB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호영 사고 관련 모든 자료가 들어 있어요. 오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USB를 내 손에 쥐어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회사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만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따로 자료를 보관했어요. 왜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USB 안에는 정말로 많은 자료가 있었다. 사고 현장 사진들, 안전장치 점검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일 CCTV 영상이었다. 이 CCTV는 회사에서 삭제됐어요. 하지만 저는 미리 복사해뒀거든요. 오태식이 말했다. 정호영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정확히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영상을 재생했다. 정우가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크레인의 안전장치가 갑자기 풀렸다. 정우는 그걸 발견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무거운 철골이 그대로 떨어졌고 정우는 그 아래 깔렸다. 안전장치가 왜 풀린 거예요? 정기 점검을 소홀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안전관리자도 자리를 비웠어요. 영상을 더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관리자들이 증거를 조작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안전장치를 다시 잠그고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이걸 왜 그동안 숨겼어요?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영상만 있었어도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죄송해요. 오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정말 겁났어요. 회사를 고발하면 제가 매장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USB에는 다른 자료들도 있었다. 회사 내부 이메일들, 안전점검을 의도적으로 생략한다는 내용의 지시서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비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는다는 지침서들. 이건 정호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오태식이 말했다.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호의 죽음이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안전관리만 했어도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 이 자료들로 뭘 할 수 있나요? 고발할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하지만 오태식의 표정은 어두웠다. 문제는 이걸 공개하면 저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당시 안전관리 담당이었으니까.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묻어두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오태식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정말요? 네. 이미 6년이나 미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떤 기관에 고발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였다. 아이들이 알아야 할까요? 오태식이 물었다. 당연히 알아야죠.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아이들이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이런 부조리를 알고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통보가 왔다. 내일까지 수술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신경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다. 나는 아직 오태식이 가져온 증거들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내 몸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태식이 물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병실에 와서 나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술은 해야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수술 받으시고 회복되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초조했다.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더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혹시 오태식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하지?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서윤이와 민준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오태식이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아이들은 낯선 어른을 보고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애들아, 이분이 오태식 아저씨야.
아빠와 같이 일했던 분이야. 내가 소개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빠 아는 분이에요? 서윤이가 물었다. 네. 아버지와 정말 친했어요. 오태식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좋아했어. 아이들은 오태식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아버지 이야기가 궁금했을 것이다. 아빠가 일할 때는 어땠어요?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 다칠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오태식은 아이들에게 정호의 좋은 모습들을 들려줬다. 어떻게 후배들을 챙겼는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는지. 하지만 사고에 대한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아저씨, 우리 엄마 수술 잘 될까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잘 될 거야.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니까. 그날 저녁 아이들이 집에 간 후에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한테 언제 말할 건가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면요. 그 전에 혹시 자료가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뒀거든요. 오태식은 생각보다 철저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 같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호영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럼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생활도 걱정됐고 오태식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중학생 딸.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제는 결심했어요. 그가 말했다. 정호영한테 약속한 걸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수술을 앞두고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수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됐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다. 정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오태식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새벽에 간호사가 와서 수술 전 처치를 해줬다.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는 오태식에게 말했다.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 부탁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무사히 끝날 거예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건 정호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 나는 꼭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아이들이 증거를 들고 섰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사흘 후 나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고 허리 통증도 많이 사라졌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오태식과 나는 고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어떤 기관에 신고할지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태식이 말했다. 거기서 정식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점이었다. 6년 전 일인데 조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특히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퇴원 하루 전 나는 마침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회사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이들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민준이는 너무 어려워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다. 그럼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서윤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회사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서윤이가 물었다.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어른들이 할 일이야. 하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도 해야 해요. 아빠 일인데. 다음 날 퇴원을 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발 절차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공했다. 담당 공무원은 자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재조사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윤이가 제안했다. 기자회견해요. 뭔 소리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기자회견 하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말이 됐나? 하지만 오태식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 조사도 더 철저히 될 거예요. 우리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였는데 우리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 전날 밤 서윤이가 말했다. 내가 말할래요. 뭔 소리야? 아빠 얘기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반대했다. 너무 어려워.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 쉽지 않아. 하지만 서윤이는 고집했다. 우리가 말해야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질 거예요. 결국 나는 서윤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이가 맞는 말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직접 나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기자회견 당일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다. 텔레비전 방송국도 몇 곳 왔고 인터넷 매체 기자들도 있었다. 서윤이가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곧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윤이고 여기는 제 동생 민준이에요. 민준이도 누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는 6년 전에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회사에서는 아빠가 실수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서윤이의 말에 기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녹음기들이 서윤을 향했다. 우리 아빠는 숫자가 아니에요. 서윤이가 말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정호.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좋은 아빠였어요. 그 말에 나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11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너지는 회사.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고 인터넷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서윤이의 우리 아빠는 숫자가 아니에요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남편도 산재로 죽었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해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줘요.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은폐하나 봐요.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회사 측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오태식이 제공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입장이 바뀌었다. 특히 CCTV 영상이 공개된 후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고 후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이 정도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사 주식도 폭락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급하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며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사건이 거론됐다. 국회의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서 연대 조직을 만들었다. 서윤이와 민준이도 그 모임에 참여했다. 아이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했다. 오태식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미안한 마음이 컸다. 괜찮아요. 오태식이 말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 일에 집중하려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도와야죠. 오태식은 예상보다 훨씬 씩씩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경영진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6년 만에 정호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사회적 관심이었다.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당연한 진리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서윤이가 말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왜? 아빠가 돌아가신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변화가 시작됐다. 선택의 이유. 며칠 후 오태식을 따로 만나서 물어봤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오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몇 번 찾아뵈려고 했어요. 특히 정호영 기일 때마다. 그럼 왜 안 오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가족 걱정도 됐고요. 오태식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만약 회사를 고발했다가 해고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 때문에 계속 미뤄왔다는 것이다. 그럼 뭐가 마음을 바꾸게 했어요? 병원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요. 오태식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서윤이와 민준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호영 생각이 났어요. 정호영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그리고 제 딸 생각도 났고요. 만약 제가 정호영처럼 됐다면 누군가 제 가족을 도와줬을까 싶어서. 오태식의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서윤이보다 조금 큰 또래였다. 딸이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딸의 반응이 달랐다. 옳은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태식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가 저보다 용감해요. 부인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 남의 일에 나서서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오태식의 아내도 마음을 바꿨다. 정호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지은 씨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오태식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매년 정호영 기일 때마다 술만 마시고 우울해하는 저를 보면서 지금은 어떠세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동안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정호의 무덤에 갔다. 오태식이 국화꽃을 준비해 왔다. 정호영, 정말 미안했어요. 오태식이 무덤 앞에서 말했다.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나는 정호에게 말했다. 여보, 좋은 친구를 뒀구나. 늦었지만 결국 지켜줬어. 아이들도 함께 와서 아버지 무덤 앞에 절했다. 아빠, 우리 이겼어요. 서윤이가 말했다.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 받았어요. 민준이도 말했다. 아빠, 오태식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날 이후 오태식은 우리 가족과 더 가까워졌다. 정식으로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오태식의 가족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특히 오태식의 딸 유진이는 서윤이와 금세 친해졌다. 언니, 우리 아빠 때문에 힘들었죠? 유진이가 서윤에게 말했다. 아니야. 내 아빠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 두 아이의 대화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오태식의 아내가 말했다. 네, 고마워요.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정우가 죽고 6년 만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수술 실험. 1년 후 나는 완전히 회복됐다. 허리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재활치료도 잘 마쳤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우리 사건이 알려진 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호 씨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산업안전보건본부 담당자가 말했다. 이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도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경영진은 모두 물러났고 새로운 CEO가 취임했다. 안전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다. 유족분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새 CEO가 직접 우리를 찾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추가 보상금도 지급했다. 정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배상이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정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다. 회사에서는 정호를 기리는 안전상을 제정했다. 매년 안전관리에 기여한 직원에게 김정호 안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아빠가 상 이름이 됐어요. 서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아빠를 기억할 거예요. 오태식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산업안전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정호영이 원했던 일이에요. 오태식이 말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오태식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 사건이 알려진 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 컨설팅을 요청했다. 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상담사가 됐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지은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상담소 소장이 말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 상담하시니까 훨씬 효과적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았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컸다. 서윤이는 중학생이 됐고 민준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둘 다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 같은 일 할래. 서윤이가 말했다. 어떤 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나는 오태식 아저씨처럼 안전한 회사 만들 거야. 민준이도 말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정우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다. 비록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과 오태식 가족이 함께 식사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정우 형이 보고 있을까요? 오태식이 말했다. 당연히 보고 있을 거예요. 나는 확신했다. 그리고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정우의 무덤에 갔다. 모든 가족이 함께였다. 오태식과 그의 아내, 딸 유진이까지. 정우 형,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오태식이 말했다. 그리고 형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서윤이가 말했다.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책임이라는 이름. 2년이 더 지났다. 나는 이제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상담소의 소장이 됐다.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계속 왔다. 한지은 소장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혼자서 막막해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시절.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상담소는 이제 전국에 지사가 10곳이 있었다. 각 지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오태식의 안전관리 회사도 크게 성장했다. 직원이 5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됐다. 하지만 오태식은 여전히 현장을 직접 다니며 안전점검을 했다. 편하게 사무실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뛰어다녀? 내가 물었다. 현장을 봐야 진짜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오태식의 대답이었다. 정우를 기리는 김정우 안전상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됐다. 매년 시상식에는 유가족인 우리가 참석해서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을 받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예가 아닙니다. 내가 시상식에서 말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됐다. 서윤이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겠다고 했고 민준이는 산업안전공학과를 희망했다. 둘 다 아빠 뜻을 이어가는 거네. 나는 뿌듯했다.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법과 제도였다. 우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기업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바꿨다. 이제는 기업 경영진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안전을 소홀히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비용도 크게 늘었다. 정호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념식에서 말했다. 한 분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날 기념식에는 정호와 같은 처지의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모두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지은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한 유족이 말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호의 무덤을 찾았다. 이제는 무덤 앞에 작은 추모비도 세워져 있었다. 정호를 기리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추모비였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안전한 일터를 꿈꾸던 노동자. 그의 희생이 더 나은 세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기억해요. 서윤이가 말했다. 그리고 아빠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민준이도 말했다. 아빠, 나는 나중에 아빠가 원하던 그런 회사를 만들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회사. 나는 정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오태식도 말했다. 정호 형, 약속 지켰어요. 가족들 잘 돌보고 있고 형이 원하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오태식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오태식의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모두 잘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나는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담소 확장 계획, 안전관리 사업 발전 방향,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모든 것이 정호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닌 사람. 3년이 더 지나 서윤이가 대학생이 됐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첫날, 나와 오태식이 함께 대학교에 가서 입학식을 참관했다. 축하해, 서윤아. 오태식이 꽃다발을 주며 말했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서윤이는 오태식을 보며 말했다. 오태식 아저씨도 제 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오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아저씨는 아버지는 아니죠. 서윤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그냥 오태식 아저씨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오태식은 정호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오태식으로서 우리를 도와줬다. 그것이 더 소중했다. 민준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산업안전공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갈 거야. 오태식의 딸 유진이도 대학생이 됐다. 경영학을 전공해서 아버지 회사를 돕겠다고 했다. 아빠가 만든 회사를 더 크게 키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항상 함께 보냈다. 오태식의 부모님도 우리를 자식같이 여겨주셨다. 지은아, 고생 많이 했구나. 오태식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 상담소 일도 있고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서윤이가 걱정했다. 이제 좀 쉬어도 돼. 아직이야. 할 일이 더 많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해 가을, 정호의 7번째 기일을 맞았다. 우리는 모든 가족이 함께 무덤을 찾았다. 이제는 오태식의 부모님까지 함께 오셨다. 정호야,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다. 오태식이 무덤 앞에서 말했다.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서윤이가 꽃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민준이도 말했다. 아빠, 내년이면 저도 대학생이에요. 아빠가 원하던 안전한 세상을 만들 거예요. 나는 정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애들 정말 잘 컸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무덤을 떠나면서 오태식이 말했다. 정호영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남편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집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따뜻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태식의 아내가 말했다. 이렇게 큰 가족이 될 줄.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말했다. 마음으로 이어져도 가족이에요.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여기고 있었다. 서윤이와 유진이는 자매 같았고 민준이는 유진이를 누나처럼 따랐다. 우리 정말 이상한 가족이야.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좋아. 이상하지 않아. 서윤이가 말했다. 특별한 가족이지. 다시 걷는 아침. 지금은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됐다. 서윤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소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 민준이도 대학에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며 오태식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엄마, 오늘 새로운 상담자가 와요. 서윤이가 말했다. 어떤 분이야? 건설 현장에서 사고 당한 분의 부인이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법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괜찮아. 우리가 도와드리자. 네, 엄마. 서윤이는 이제 상담 업무를 혼자서도 잘 해냈다. 어릴 때부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인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했다. 오태식의 회사는 이제 업계 선두가 됐다. 전국에 지사가 20곳이 넘고 직원도 200명이 넘었다. 하지만 오태식은 여전히 현장을 직접 다녔다. 아저씨,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민준이가 말했다. 현장은 저희가 다닐게요. 아직이야. 오태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여. 민준이는 오태식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가 못다한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진이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다. 유진이 덕분에 젊은 감각이 더해졌어요. 오태식이 자랑했다.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안정됐다. 상담소 일도 보람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일들을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해 봄 정부에서 나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산업안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시상식에서 내가 말했다. 그냥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관이 말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를 바꾼 거예요. 시상식에는 모든 가족이 참석했다. 오태식과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서윤이가 말했다. 엄마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정호의 무덤을 찾았다. 훈장을 가져와서 무덤 앞에 놓았다. 여보, 이거 당신 것이에요. 나는 정호에게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정호 형,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태식이 말했다. 형 덕분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 모두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아빠가 원하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덤을 떠나면서 나는 생각했다.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어떨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지금 우리는 행복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많이 보였다. 그중 하나가 정우인 것 같았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고마워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상담소에 갈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서윤이와 함께, 때로는 민준이와 오태식도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정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아이들은 그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우리 가족이 된 이유는 분명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정우에 대한 책임, 우리에 대한 책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책임.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 마음으로, 책임으로, 그리고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정우가 떠난 그날부터 멈췄던 우리의 시간이 오태식을 만나면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감동받은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